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아이고. 네, 간밤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하니까 기자님께서 네, 바로 반응이 네. 그러시는데. 왜 알고예요? 네. 아 그냥 뭔가 아이고가 입에 붙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니까 네.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 어렵네요.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네. 썩 나쁘지 않았고요. 좀 올랐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 어제 나스닥이랑 뭐 이런 거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가격도 가격인데 이게 저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맞아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저도 기분이 이상해요. 네, 예. 이게 오르긴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오를 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네. 음. 오늘 함지영 기자님 모셔가지고 깊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요새 시장이 많이 어질어질한데요. 네. 저는 요새 좀 코인 쪽을 많이 들여다보느라 이제 국장 쪽은 잘 안 보고 있었는데 네, 국장도 좀 많이 좀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삼성 그 그룹이 다 그냥 폭격을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안 좋고 그렇죠. 좀 흉흉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자,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얘기할까요? 디지털 자산 어제 제일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역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나와가지고 네. 미국채 금리와의 이제 맞습니다. 혈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요새 크립토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제 스콧 베선트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인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경제적 공격을 하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지난 목요일에 이미 이제 CNBC 인터뷰에서 이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로부터 이제 월요일에 아예 직접적으로 선포를 한 것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디지털 자산과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항공, 해운 이렇게 5개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임을 이제 명시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은 그 중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이제 유럽의 스위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까지 해서 총 60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란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직면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 산하 이제 해외 자산 통제국 역시 이제 제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이란 자금 세탁을 지원하는 주체들의 달러 접근을 차단할 것이며 아예 협조하지 않는다면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발언의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각 국가는 미국 재무부가 지목한 이란 관련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주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바로 이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유예 기간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선트 장관도 이 유예 기간을 길게 둘 수는 없고 최대한 빨리 이거를 이란과의 그거를 끊어라라는 입장입니다. 네, 뭐 중국한테 하는 얘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의 이제 대수출 중 90%가 중국이거든요. 사실상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중국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유예 기간은 그러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준다고 하는데 보통 저렇게 말하면은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나요? 한 2, 3개월? 네, 저는 계속 유예할 것 같습니다. 또 네. 유예 타코를 하려나? 왜냐하면 이걸 그래가지고.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네. 바로 하죠. 보통 제재는 전격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 중국도 막 대놓고 이란을 도와줄 수는 없을 테니까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 네네. 서로의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는 약간 이런 얘기 있었고 핵심 타겟이 지금 5개 산업인데 네. 원래는 금융이랑 뭐 원유 같은 부분 하다가 더 좀 많이 확대됐어요. 그렇죠. 네. 예, 디지털 자산과 이제 기술, 그다음에 금, 항공, 해운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것인데요.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것이 조금 상징적입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이 달러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걸로 우회를 하거나 사실 이제 또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제 금으로 또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달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차단을 해버리겠다는 게 이번 그 발언의 취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네. 무서운 거는 이제 은행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게 무섭거든요. 음. 근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네. 비웃었을 텐데 네. 어제 뭔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한 곳 네.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금융기관 한 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재가 있을 거다. 아. 본보기로 하나 뭐 이제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겠네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제 그렇지 뭐 않으면 이제 발표만 말을 안 남은 했을 테니까. 네,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요게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요건 좀 악재였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부 텍사스산 그 중진료 가격은 $85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좀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밤에 보니까 8만 달러를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지금은 아까 이제 79,999달러를 찍고 다시 한 79,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한 9시 정도에 제가 봤는데 7만 8천, 7만 9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중국 시장 개장하는 그 시간대쯤에 가격이 한 1,000달러 올라서 그렇죠. 지금 거의 8만 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베센트 장관은 요 이제 제재 얘기도 했는데 또 하나 짧게 얘기한 게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클로징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주말 사이에 뭔가 이 추가적인 장기 국채 금리에 네. 대한 대책이 나올 지금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그렇죠. 예.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장기 국채 금리를 바이백하겠다라고 네. 해서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바이백 자금을 뭘로 하냐면 TGA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 재무부가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계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네. 요 돈을 가지고 바이백을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뭔가 이제 자본이 생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헤지 펀드 출신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겁을 주는 방식으로 확 줘야 얘네가 움직인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차하면 1조 달러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성이 없는데 네. 이거 마이너스 통장이라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 월급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이슈를 보자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환율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지금 오늘 환율을 보니까 아직도 1,383원으로 1,400원대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1,55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게 지난 19일 10개월 만인데요. 이 환율이 1,400원대 하회한 것이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의 그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제 그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렸었죠. 그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불안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너무 치솟으니까 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환율이 1,400원대를 하회하고 그 흐름이 생각보다 쭉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27일 금통위까지 이 환율이 계속 1,380원대를 유지한다면은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2.75%에서 동결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이미 한번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이미 부담인데 심지어 거의 2.75%면 3%에 가까운 수준이라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8월까지 연속 인상이 돼서 3%까지 가면은 네. 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데 이 환율 안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 요인이 하나라도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투자를 할 수 있죠. 단기 유동성이 조금 더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달러 약세가 되면은 이 달러보다는 금이나 이제 다른 자산을 찾을 것 아니에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도 그
달러에 투자할 바에는 그 달러나 채권에 투자할 바에는 금이나 비트코인의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15%를 할당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듯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꼭 이런 달러 약세가 국내 투자자에게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원화 환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 조금 개인 좀 사례를 예로 들자면 제가 지난 한 6월에 이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한 99,060만 원에 샀어요. 그때 네. 이제 테더로 환산하면 한 69,000달러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9일에 이제 69,000달러를 이제 막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제 탈출했다 드디어 이제 수익이다라고 봤더니 아직도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환율을 안 보고 있었어서 이거 왜지 하고 봤더니 그때 환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테더로는 69,000달러를 찍었지만 그 이제 원화로는 제가 원화 평단이 한 9,980만 원이었는데 계속 한 9,800만 원인가 9,900인가 막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뒤에 21일에 막 오르면서 다행히 이제 조금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수익권으로. 네. 네, 그게 소액입니다. 미장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일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미장하시는 미장, 분들은 네. 진짜 타격이 커요. 예. 네, 저 미장도 환율 하거든요. 때문에. 네. 왜냐하면 계속 자기 주식이 횡보인데, 그렇죠? 내려갈 네, 때 마음이 올라가잖아요. 아파요. 네. HTX에 찍히는 돈이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잖아요. 맞아요. 네.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분명히 예. 달러로 봤을 땐 수익인데 이제 그쵸. 원화로 봤을 땐 손실이 꽤 크게 찍혀서 이제 맞습니다. 미장 개미는 웁니다. 서학 개미는. 그럴 때는 맞습니다. 이제 네. 달러로 살짝 표기를 바꿔놓고 네. 그쵸.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게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지금 이제 역프리미엄도 그 역프라고 하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사실 투심도 국내 투심도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내년에 이제 가상자산, 이제 디지털 자산 이제 세법도 통과된다. 그것 때문에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역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떨어지면은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음. 지금은 이 역프가 0.79%인 상황이고 사실 21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랐을 때도 마이너스 1.58%나 됐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투심이 엄청 좋았을 때는 막 이제 플러스 막 10%도 가고 엄청 이제 역프래 김프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역프가 이어지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거래소 쓰느니 차라리 뭐 이제 바이낸스나 다른 데 쓰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환율이 지금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가치가 네.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거꾸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원화가 잘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페어로 묶여 있는 달러가 못해서 네. 상대적으로 괜찮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 가능성이 높죠.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은 대부분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환율에 대해서 요 최근에 이제 관심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지금 이제 규제 관련한 얘기죠. 국내 규제, 네. 디지털 자산 네. 기본법 관련한 얘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이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이강일 의원이 정부안 발의가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자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당국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가을 안에는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사실 이제 방치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주요 쟁점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장표를 보면서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본법 2단계 주요 쟁점을 크게 5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상자산 발행 제도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시 의무 및 상장 가이드라인, 네 번째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강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발행자를 누구로 한정할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논의되는 안에서는 은행이 이제 그 지분 50% 플러스 1주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그 업체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가 그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 회사가 이제 그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사실상 뭐 은행과 이제 은행 관련 회사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는 것이냐 하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금융위나 이제 그 정부에서는 예전에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100% 이제 그 준비 자산을 갖추고 이런 은행 쪽에서 이제 주도하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제도화도 한번 짚어볼 예정인데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2018년 아예 ICO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 ICO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거래소 공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 공개는 거래소가 아예 발행을 하자는 건 아니고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그 발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논의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좀 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 의무 상장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그 자기네가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거는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거래소뿐 아니라 거래소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도 이렇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소 지배구조 얘기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확정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거래소 이제 대주주가 최대 20%까지밖에 못 가지게 하는 그 안인데요. 뭐 최대 예외적으로 34%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20%냐 34%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분 상한을 도입하는 것은 거의 확정입니다. 네. 예외는 뭐 어떤 경우에 예외를 주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뭐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될까요? 그 예외적으로 이제 그 여기 이제 지분을 이렇게 가져도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막 그 상충되지 않는다고 이제 확인됐을 경우에만 34%까지 이제 늘리는 방안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뭐 코인을 발행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발행하지 않는 금융사나 뭐 게임사도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34%까지도 이제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이 얘기는 되게 정리가 된 얘기는 한데 아마 네. 보통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왜 은행이 50% 플러스 일주를 가져야 되지? 약간 이런 의문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이게 굉장히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거고 다들 네.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아무 말도 없는 걸까요? 그렇죠. 지쳐가지고. 이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방치가 모르니까. 되어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다시 논의가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지분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정무위원회 좀 이 올라가는 법안들 중에 안건들 중에 디지털 자산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방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그다음에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빗썸에서 지난 2월에 비트코인을 오지급했잖아요. 네. 2,000명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잘못 나눠줘서 62만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기서 문제점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이 거래소가 62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그 중에 이제 거의 한 3%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이용자 자산을 그렇게 오지급해서 이렇게 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이용자 자산을 별도 보관하는 방안을 이제 의무화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현승 의원은 잔고를 검증하자. 아니 어떻게 빗썸에 이 비트코인 이제 그 잔고가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지급이 됐냐. 그다음에 위험 관리 체계 마련. 이 사태가 더 문제인 게 이렇게 한 직원의 패핑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거래에서 탐지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그 문제가 발견돼서 해결되기까지 4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직은 금융사한테는 그 미치지 못하는 내부 통제 수준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현승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런 내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다시 비트코인이 8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나요? 네. 돌파를 했고요.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이고, 박수 한번. 이런 날이 네. 8만 달러 돌파한 거는 한 3개월 만이죠. 네. 네, 와, 드디어 기분이 좋네요. 뚫었습니다. 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 오지급 사태 방지법 요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그때 저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거래소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양보다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케이스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네. 비트코인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으로 통용되는 거는 자기들끼리 토큰을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 안에서만. 안에서만. 네.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나요. 잘못 주면.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들이 나온 것 같고 사실 이런 법안들은 네. 앞서서 한 언제였죠? 2018년인가 그 네. 삼성증권 사태라는 게 또 있었어요. 네네. 정확하게 이번 사태랑 비슷한 비슷하나요? 네. 속성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그렇죠. 왕왕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금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끝납니다. 얘기가 네. 굳이 법안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하고 탕탕탕 하면 될 지금 텐데. 금융사 다스리듯이 그냥 다 열어주고 네. 금융사 지위를 부여해주면 끝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로 굉장히 이제 네. 길이 멀게 돌아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나 이제 요것만 보고 네. 이게 비단 이제 빗썸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빗썸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빗썸이 잘못한 건 네네. 맞지만 맞습니다. 이게 아주 뭐 세상이 뒤집어질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네네. 말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가 있지만 사실 뭐 디지털 자산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으니까 또 네. 추가 법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제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렇죠. 소득세 그쵸. 내년부터 네. 내게 되는 법안도 맞습니다. 사실은 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도 예. 정무위에서 얘기가 되니까. 네. 갑자기 속도가 좀 나는 느낌이네요. 규제적으로도. 그렇죠. 네. 어쨌든 요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얘기했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사실 꼭 통과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희를 위해 좋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저희를 보호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가 있는 게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요것은 아마 본인의 리서치 같은데, 네, 하이퍼리퀴드와 라이터를 비교를 해오셨습니다. 네.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지금 퍼프덱스, 저희가 이제 그냥 얘기하는데 퍼프덱스는 네, 무기한 선물. 무기한 선물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고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니까 맞습니다. 네. 무기한 선물 탈중앙화 중앙화 거래소. 거래소.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의 공간에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네. 이제 선물 거래,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이제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 빨리 CFTC 저거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그렇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이퍼 리퀴드와 라이터 이렇게 퍼프덱스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소 이제 산업에 아주 큰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제 하이퍼 리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셀릭 그 CFT 위원장이 이 하이퍼 리퀴드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라고 백악관 회동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터는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을 했어요. 원래 BTC USDT 마켓에 이제 6월 19일에 상장이 됐었는데 이제 어제 원화 마켓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어제 상장은 한 4,000원대에 상장이 됐었는데 한 5,200원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오. 제가 이후에 가격은 못 봤는데 네.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하이퍼 리퀴드 이슈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빌더 코드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와. 네, 근데 여기서 빌더 코드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빌더 코드는 뭐냐면요, 이 지갑이나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팬텀 같은 지갑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빌더라고 이제 그 코드에 붙이거든요. 그 빌더 코드를 붙여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이 유동성을 끌어오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레비 월렛이라는 지갑을 쓰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펍 기능이 있어요. 퍼프 기능.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막 BTC 선물을 하고 뭐 이제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단에 하이퍼 리퀴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이제 레비 월렛에 접속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하이퍼 리퀴드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메타마스크나 일부 지갑 같은 이 빌더들이 따와서 거래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빌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빌더 코드가 사상 최고치 9억 8,400만 달러를 찍었어요. 네. 이는 전체 거래량이 하이퍼 리퀴드 전체 거래량이 한 152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벌써 6%까지 치고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하이퍼 리퀴드가 단순히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만 이렇게 거래를 해라가 아니라 점차 이제 하나의 인프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재밌는 게 예전에는 그 CEX 중앙화 거래소와 그다음 네. 덱스 간 경쟁이었잖아요. 너네 경쟁, 그렇죠. 특히 덱스는 이제 너네 제도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밀쳐내는 분위기였는데 신기하게 이 CEX와 덱스가 이제 결합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앱에 하이퍼 리퀴드를 이제 연동을 한 것인데요. 이 베이스 앱에서도 코인베이스의 앱인 베이스 앱에서도 하이퍼 리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이스에서도 이제 고 레버리지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 CEX와 DEX 간 결합이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라이터에서도 코인베이스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라이터를. 네. 또 이제 라이터는 로비노드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점차 이제 CEX와 DEX 간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네. CFTC가 하이퍼리퀴드 무기한 선물 처리해라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9일에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코인베이스가 열어준 게 8월 20일입니다. 바로. 네. 네. 그리고 그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다고 이거 그냥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보내버리면 KYC 끝난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윤수목 대표님이었나요? 네네. 네. 그 아이디어 너무 또 새롭다. 그때 그 아, 아이디어 그 그 아이디어. 아이디어죠. 네, 그렇죠. 국채를 네. 이제 하이퍼 리퀴드에서 이제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그 네. 온체인 자본시장 수요를 이제 하이퍼 리퀴드에 이식해서 음. 국채가 지금 미국 수요가 없는데 그 수요를 온체인으로 끌어오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게 네. 실제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하이퍼 리퀴드가 오늘 SEC와 이제 CFTC의 이 이제 무기한 선물에 관련돼서 공통 일관된 이제 규제를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무기한 선물이라고 해도 기초 자산이 이 상품이냐 커머더티냐 아니면은 뭐 이제 주식이냐에 따라서 쪼개져요. 예를 들어 뭐 무기한 선물인데 뭐 원유면은 이제 CFTC가 보고 그다음에 주식이면은 이제 SEC가 보는 식으로 관할이 나눠지는데 이걸 좀 통합을 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규제 그런 상품을 가져오기 위한 제도권 그러니까 규제 상품을 가져오기 위한 발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하이퍼리퀴드가 어쨌든 그 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마침 오늘 가져오셨던 여러 자료 중에는 요게 가장 저희가 안 다뤄봤던 자료인 것 같아서 시간상 여기까지 정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이퍼리퀴드랑 네. 이 라이터랑 최근 30일 동안 비교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프덱스 뭐 투자를 어떤 할 때 걸. 네. 하이퍼리퀴드가 여전히 좋은지 아니면 맞죠. 뭐 떠오르는 뭐 대안이 또 있는지 뭐 이런 네. 걸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가져온 이 장표는 이제 토큰 가치 귀속에 대한 자료인데요. 네. 단어가 어렵지만 사실상 따져보면은 이 토큰이 실제로 이제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생태계의 활동이 실제로 토큰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는 지금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거의 라이터의 6배 정도 되고요. 그로 인한 수수료도 그 라이터의 거의 한 20배, 2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이제 라이터에 수수료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라이터는 아직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라이터는 하이퍼 리퀴드와 다르게 웬만한 거래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프리미엄 어카운트, 이제 기관이나 조금 더 이제 빠른 이렇게
초단위의 그런 거래를 원하는 그런 네. 이제 기관 트레이더들이 이제 프리미엄 어카운트를 쓰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 어카운트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실제 이 벌어들이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는 이제 건마다 이제 개인이 하는 건마다 이제 수수료가 붙는 것과 달리 라이터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 어카운트 진짜로 이제 충성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고객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요. 근데 재밌는 약간 구독 점은- 서비스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독 네. 서비스고 이 프리미엄 어카운트를 쓰면은 더 이게 빨라져요.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빨라지는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거 라이터를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50만 이제 라이터를 스테이킹 할 수 있는데 그 스테이킹을 뭐 1000단위 최소 1000 라이터 그다음에 최대 50만 라이터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그 할 때마다 그 이제 속도가 이렇게 되게 미세하게 줄어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라이터의 충성 고객들을 이제 겨냥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하이퍼 리퀴드와 라이터가 둘 다 이제 벤처 캐피털 의존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토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VC 투자를 받고 이 VC들이 토큰을 팔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리퀴드와 라이터 모두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그 수수료를 네. 매입을 하거나 그 토큰을 매입을 하거나 소각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이용자들한테 그 보상을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라이터는 지금 프로토콜 리베뉴는 188만 달러인데 이제 홀더스 리베뉴는 181만 달러잖아요. 그렇게 7만 달러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얘네가 가져갔다가 아니라 다오 트레저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오 트레저리에 7만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나중에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좀 네. 고래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래 고래. 투자자들. 네, 돈이 네, 많은 네. 그 덩어리가 커요. 네. 최소 1000만 원 이상 하는 네. 분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네, 네. 라이터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소액 투자자들의 소액. 거래가 좀 많습니다. 회전율이 굉장히 높고 아.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떻게 뭐 얘기가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함지영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